군대는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처받는 곳이 아닙니다. 밤 11시 42분 차유진의 핸드폰 화면에 도착한 문자 하나. 딱 5글자였습니다. 누나, 나 살려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특전사 소장, 별 2개를 달기까지 30년을 버틴 철의 여인.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가 그 문자 한 줄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진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동생. 하준이. 누나, 정말 와줬구나.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떨리는 목소리.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어 온 잔혹한 폭력, 그리고 은폐된 진실.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깊은 어둠 속으로 그녀는 스스로 헬기를 띄웠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이유.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 이것은 한 여장군이 소중한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365일의 기록입니다. 회색빛 사연들에서는 매일 아침 당신의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차유진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죠. 용산구에 위치한 군 장성 숙소. 침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와 특전사 마크, 그리고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입니다. 사진 속 앳된 20살의 유진과 이제 막 2살이 된 아기 하준이가 세상 행복하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홀로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칼 같은 규칙적인 생활, 완벽한 자기 관리,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강인함.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특전사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 차유진의 일상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유진의 얼굴에는 55의 세월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과 곧게 편 어깨는 세월도 비켜간 듯 변함이 없었죠. 군복을 입으며 유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식탁에 앉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유진의 시선은 자꾸만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합니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영안실에서 마주해야 했던 차갑디 차가운 현실,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2살배기 하준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까지. 언니, 이 아이는 이제 어떡하죠? 당시 20살을 간 넘긴 유진에게 친척들은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울게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돌연 사관학교에 지원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확실한 미래, 어떻게든 하준이를 제 손으로 책임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진에게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무거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하준이는 유진의 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친언니, 유미 언니가 결혼 전에 낳은 아이였죠. 그 사실을 아셨던 부모님은 하준이를 당신들의 호적의 양자로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마저 돌아가신 후 유진은 이 모든 진실을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준이의 호적을 정리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하준이에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 아이에게는 내가 진짜 누나가 되어주자. 그때부터 유진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준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새 칭얼대는 아이를 업고 밤을 새우던 날들. 사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주말마다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하준이를 돌봤습니다. 평일에는 친척 집에 하준이를 맡겨야 했죠. 다른 생도들이 달콤한 휴가를 즐길 때도 유진은 하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누나,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 하준이가 7살 때 처음으로 울면서 물었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유진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준아, 누나가 엄마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줄게. 괜찮지? 그때 하준이는 작은 손으로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만 있으면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유진은 소위에서 중2,
대위, 소령으로 차근차근 계급을 올려갔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준이가 있었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준이는 그런 유진의 기대에 보답하듯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죠. 대학에 진학해서도 유진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전사 장교예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유진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답게 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하준이가 입대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계속된 기분이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유진은 하루 일정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부대 시찰, 끝없는 회의, 그리고 각종 보고서 검토까지. 숨막히게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하준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는 어떤 부대에 배치될까? 제발 좋은 선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점심시간 유진은 혼자 식사를 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하준이를 키우느라 포기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범한 연애도, 결혼도,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꿈도 모두 뒤로한 채 오직 하준이만을 위해 살아왔죠.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는 없습니다. 하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유진은 하준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준아, 오늘 하루 어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준이의 밝은 웃음소리에 유진의 얼굴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누나, 입대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동생 보고 싶으면 누나가 당장 달려가야지. 유진의 대답에 하준이가 신나서 소리칩니다. 누나, 근데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요. 하준이의 목소리에 살짝 불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하준아, 누나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맞서는 거야. 그게 바로 내 동생 차하준이잖아. 유진의 말에 하준이는 다시 밝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누나. 누나가 키운 동생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진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준이가 입대하면 이 넓은 집은 더욱 고요해지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이제 하준이도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니까요. 유진은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30년간 빼곡히 써온 일기장에는 하준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준이 입대 결정. 걱정되지만 믿는다. 우리 하준이는 어디서든 잘 해낼 거야. 내가 키운 아이니까. 펜을 놓고 유진은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지켜온 비밀과 함께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유진은 용산역에서 하준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나온 탓에 역 앞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유진은 문득 하준이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꼭 이렇게 마음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누나, 멀리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유진이 고개를 돌립니다. 키가 훌쩍 자란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23살의 하준이는 이제 누가 봐도 완전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2살배기 아기처럼 보이는군요. 아이고, 우리 하준이 진짜 다 컸네. 유진이 하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누나야말로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여전히 카리스마가. 어우, 하준이의 능청스러운 농담에 유진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런 편안한 대화가 새삼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누나, 사실 저 좀 떨려요. 군대 가는 거. 유진은 그런 하준이의 팔짱을 꼭 끼며 대답합니다. 떨리는 게 당연하지? 임마, 누나도 처음 사관학교 갈 때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식당에서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을 주문한 후 유진은 하준이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준이의 얼굴에서 세상을 떠난 언니 유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저 눈매가 꼭 닮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런 생각을 서둘러 지워버립니다. 하준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지? 유진의 질문에 하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선후배 관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기만 하면 안 돼. 정당하게 맞서야 해. 하준이는 진지한 얼굴로 유진의 말을 듣습니다. 누나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옳지 않은 일에는 당당하게 맞서라고. 맞아, 그게 바로 내 동생 차하준의 가장 큰 장점이야. 착하지만 강단 있는 사람. 식사를 마치고 한강공원을 걸으며 하준이가 툭 하고 물어봅니다. 누나, 혹시 나 때문에 결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이 살짝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누나는 일이 더 좋아서 안 한 거야. 정말요? 저 때문에 포기하신 건 정말 하나도 없으세요? 유진은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사실 하준이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요? 하지만 그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준아, 누나한테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너를 키우면서 누나도 정말 많이 성장했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하준이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집니다. 누나, 저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누나한테 짐이 되지 않을게요. 이 바보야. 넌 누나한테 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자랑이야. 다음 주 화요일, 하준이의 입대일입니다. 유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하준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정성껏 끓입니다. 하준이도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나, 제 군화끈 한 번만 매주세요. 하준이의 부탁에 유진은 기꺼이 무릎을 꿇고 하준이의 군화끈을 매어줍니다. 자, 이렇게 단단히 매는 거야. 훈련받다가 풀리면 큰일 나니까. 유진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합니다. 하준이는 그런 유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누나, 제가 잘하고 있는지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자주 연락하면 안 돼. 군대는 군대 나름의 생활이 있는 거니까. 입대 부대까지 배웅을 나간 유진은 하준이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줍니다. 우리 하준이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네, 누나. 누나도 제발 몸 좀 챙기세요. 하준이가 부대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유진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첫 한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누나, 훈련은 진짜 힘든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동기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요. 하준이의 밝은 목소리에 유진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준이의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열흘에 한 번, 그리고 2주에 한 번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와도 목소리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하준아, 괜찮니? 목소리가 왜 그래? 유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하준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훈련이 좀 빡세서요. 괜찮아요, 누나. 하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 하준이와의 짧은 통화에서 유진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준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누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누나, 정말 괜찮아요. 진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수학이 넘어 하준이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30년간 하준이를 키워온 엄마 같은 감각으로 그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내 동생에게 지금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밤 11시, 유진의 휴대폰에 하준이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누나, 나 너무 아파. 살려줘. 유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즉시 하준이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유진은 곧바로 하준이의 부대로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특전사령부 차유진 소장입니다. 귀부대 강민철 일병과 통화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직 부사관의 대답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대공 상태 훈련 중이라 모든 외부 연락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대장님과 통화 부탁드립니다. 부대장님께서도 현재 훈련 지휘 중이십니다. 유진은 자신의 계급까지 밝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의 불안은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어갑니다. 하준이에게 무슨 일이 단단히 터지고 말았다는 것을. 다음날 오전 유진은 다시 하준이의 부대에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중령인 부대장이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차 소장님, 하준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병 적응 과정에서의 혼란일 뿐입니다. 부대장님, 제가 직접 부대를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요청에 부대장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규정상 소장님께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규정이요? 네, 아무래도 소장님의 신분을 고려하면. 전화를 끊는 유진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집니다. 30년 군 생활의 경험이 본능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무언가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내 동생 하준이가 있다는 것을. 유진은 책상 위 환하게 웃고 있는 하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다짐합니다. 하준아, 누나가 반드시 구해낼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4시. 유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의 절망적인 문자를 받은 지 꼬박 이틀이 지났지만 부대 측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했습니다. 대공상태 훈련, 신병 적응 과정, 계속해서 어이없는 핑계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유진은 곧장 특전사령부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늦은 새벽이라 인적이 드물었지만 당직 장교들은 모두 유진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 이른 시간에 어인일이십니까? 헬기 한 대 출동시켜주세요. 아주 급한 일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신지요? 당직 소령의 질문에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하천, 제배고 보병대대다. 당직 소령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소장님, 하지만 사전 승인 절차가. 소령, 지금 당장 헬기를 띄워주세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30년 군 경력의 서슬퍼런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직 소령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유진은 헬기에 몸을 싣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강원도 산간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유진의 마음은 타들어갈 듯 초조하기만 합니다. 하준아, 조금만 더 버텨줘. 누나가 지금 꼭 갈게. 조종사인 박원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소장님,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사님. 바로 착륙 준비해주세요. 제배고 보병대대 헬기장에 착륙한 유진을 맞이한 것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부대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태석 중령이 급히 달려나와 경례를 붙입니다. 충성, 소장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다니 사전에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부대장, 내 동생 차하준 일병은 어디 있습니까? 유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 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 그게. 현재 의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무실에요? 왜 의무실에 있는 겁니까? 훈련 중에 경미한 부상을 당해서. 이 중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 의무실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안내하세요. 이 중령은 어쩔 수 없이 유진의 뒤를 따라갑니다.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유진이 보게 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온몸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화상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하준아. 유진의 부름에 하준이가 힘겹게 눈을 뜹니다. 나? 하준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하준이의 곁에 주저앉아 하준이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주룩주룩 쏟아냅니다. 누나, 정말 와줬구나. 하준이가 유진의 손을 붙잡으며 아이처럼 흐느낍니다. 유진의 가슴이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20년 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키워온 내 동생이 이런 끔찍한 모습이 되다니. 하준아, 괜찮아. 이제 누나가 왔으니까 다 괜찮아. 그때 뒤에서 이 중령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소장님, 이것은 단순한 훈련 과정에서. 닥치세요. 유진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의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게 훈련 과정이라고요? 이 꼴이 훈련의 결과란 말입니까? 유진은 하준이의 몸에 난 상처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갈비뼈 부근의 시퍼런 멍, 팔뚝에 깊게 파인 손톱 자국, 그리고 손등의 끔찍한 화상까지. 이 모든 것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폭행의 흔적임을 유진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니? 하준아, 말해봐.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어? 유진의 물음에 하준이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이 중령을 힐끗 쳐다봅니다. 그리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합니다. 김진태 대위요. 이 중령의 얼굴이 더욱 잿빛으로 변합니다. 소장님,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김 대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오해요? 이 아이 몸에 새겨진 이 끔찍한 상처들이 전부 오해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태 대위가 들어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김 대위는 유진을 보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경례를 붙입니다. 충성, 소장님, 최대석 대위입니다. 유진이 불타는 눈빛으로 김 대위를 노려봅니다. 대위, 차하준 일병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그게 훈련을 좀 빡세게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넘어져서요? 유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들어갑니다. 그럼 손등에 있는 이 담뱃불 화상도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김대위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준이가 겁에 질려 유진의 소매를 잡아당깁니다. 누나, 제발. 더 이상은. 하준이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하준이가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부대장,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의 선언에 이 중령이 당황하며 막아섭니다. 소장님, 이건 저희 부대 내부의 문제입니다. 상급 부대의 개입은 좀. 내부 문제요? 장병에 대한 잔혹한 폭행이 내부 문제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럼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라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김대위가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소장님, 군대라는 곳이 원래 다 이런 곳 아닙니까? 좀 거칠게 굴어야 군기가 바짝 들고 뭐 그런 거죠. 그 순간 유진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대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유진이 김대위의 앞으로 성큼 다가섭니다. 장병 폭행을 단련이라고 했습니까? 김대위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즉시 이 대위를 현시간부로 구속하겠습니다. 유진의 명령에 의무실 안이 술렁입니다. 이 중령이 급히 말립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건 절차는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유진이 하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하준아, 이제 정말 괜찮아. 누나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김대위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간 소장님도 곤란해지실 겁니다. 그 말에 이 중령도 은근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진은 김대위의 협박에 코웃음 쳤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상황을 어디 한두 번 겪어봤을까요? 뒷배경이요? 그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습니다. 정의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평등해야 하니까요. 하준이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불안하게 속삭입니다. 누나,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누나까지 피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준아, 누나를 믿어. 누나가 널 반드시 지켜줄게. 반드시. 의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간부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은 각오를 단단히 다집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 동생 하준이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의무실 밖으로 나온 유진은 복도를 가득 메운 간부들과 마주했습니다. 대대 전체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소장이 갑자기 헬기를 타고 나타나 소란을 피우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유진에게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장, 즉시 차하준 일병을 상급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겠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명령에 이 중령이 난색을 표합니다. 소장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정말 아닙니다. 저희 부대 의무실에서 충분하다고요? 저 아이 상태를 직접 보고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대위가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끼어듭니다. 아이고 소장님, 너무 호들갑 떠시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이 정도 상처는 흔한 일이죠.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위, 다시 한번 그따위 말을 짓거리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군사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진은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준이와 같은 분대원들을 한 명씩 불러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박민준 일병,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까? 유진의 질문에 박 일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합니다. 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이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대장인 최정훈 중위는 하준이가 워낙 좀 서툴러서 훈련 중에 혼자 다친 것 같다고 말했고, 행정보급관인 조상사는 특별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발뺌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서 혼자 소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은 하준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준아, 이제 괜찮으니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나한테 전부 다 말해줄 수 있겠니? 하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기합이었어요. 최대위가 내무반에서 팔굽혀펴기나 오리걸음을 시키고. 하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유 없이 때리기 시작하고 담뱃불로. 유진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집니다. 다른 애들은 뭐 했니?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다들 너무 무서워했어요. 저항하면 더 심하게 당할 거라고. 그냥 조용히 참으라고. 간부들은 몰랐을까?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소대장님도 행보관님도. 하지만 전부 모른 척했어요. 이 중령님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김대위를 감싸줬어요. 그때 하준이가 유진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누나,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정말 더 큰일 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하준아, 만약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할 거니? 너 말고 다른 후임들도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준이는 고개를 떨구며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하지만 김대위가 똑똑히 말했어요. 자기 처남이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 가족까지 전부 다 죽여버릴 거라고. 밤 11시. 유진이 부대 내 임시 숙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와이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살짝 열리며 이현우 상병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저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이 상병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이 상병은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병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냅니다. 이게 뭐죠? 하준이 형이 당한 일들입니다. 일부지만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유진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녹음이요? 네, 저희가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언젠가는 꼭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유진에게 건네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 안에는 김대위가 하준이 형을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중령님과 김대위가 나눈 대화도 일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화요? 부대 운영비를 빼돌리는 이야기요. 그리고 이런 폭행 사건들을 어떻게 덮을 건지 그런 얘기들이요. 이 상병의 말에 유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더 거대한 비리가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우 상병,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걸 숨기고 있었죠? 무서웠어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저희도 하준이 형처럼 똑같이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상병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 상병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말합니다. 정말 큰 용기 내주어서 고마워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정말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꼭 약속드려요. 이 상병이 떠난 후 유진은 곧바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실행하자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음성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대위의 거친 욕설과 함께 하준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야, 차하준, 네가 뭔데 군대에서 깝죽거려? 어? 김대위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대위님, 죄송합니다. 하준이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준이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령과 김대위의 대화였습니다. 김대위, 좀 조심해. 요즘 군 감찰 심하다고. 아, 중령님, 걱정 마십시오. 제 처남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리고 부대 운영비 건도 조용히 처리하시죠.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진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이 악마 같은 자들은 단순히 하준이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군대의 부패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 하준이는 그 과정에서 가장 약한 희생양이 된 것이었죠. 다음날 새벽, 유진이 숙소에서 나오려는데 어제 자신을 찾아왔던 이현우 상병의 침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현우 상병은 어디 갔습니까? 당직 부사관에게 묻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 상병 말입니까? 어젯밤에 긴급 전출 명령이 내려와서 새벽에 다른 부대로 떠났습니다. 긴급 전출이요? 누가 명령했습니까? 이태석 중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집니다. 이현우 상병이 자신에게 증거를 제공한 것이 결국 발각된 것입니다. 이 중령과 김대위가 증거 인멸을 위해 이 상병을 급히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이 틀림없었죠. 이 상병은 어느 부대로 전출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기밀사항이라고 하셔서 유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했지만 유일한 증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승부해야 할 때였습니다. 유진은 손안에 USB를 꽉 쥐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우 상병이 목숨 걸고 제공한 USB. 그 안에는 김진태 대위의 끔찍한 폭행 증거와 이태석 중령과의 추악한 부패 대화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식으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전사령부로 복귀한 유진은 즉시 군 수사단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사령부 차유진 소장입니다. 긴급히 수사를 의뢰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신지요? 제배기 보병대대에서 발생한 장병 폭행 및 부대 운영비 횡령 사건입니다. 군 수사단의 반응은 예상보다 신속했습니다. 이틀 후 수사관들이 부대로 파견되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이현우 상병이 제공한 USB와 함께 하준이의 상처 사진,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모든 정황을 상세하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담당 수사관은 애매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난 후 드디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유진을 그야말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불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내부 경고 조치로 종결. 증거 불충분이라고요? 유진이 수사단장에게 거세게 따져 물었습니다. 분명한 녹음 파일과 선명한 상처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까? 소장님,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상처 또한 훈련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현우 상병의 증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병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전출 과정에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유진은 이것이 거대한 조직적 은폐 작업임을 직감했습니다. 이현우 상병의 의문스러운 실종, 증거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 그리고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까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에게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 소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차관보님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섬뜩한 예감이 들었지만 유진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들어선 유진을 맞이한 것은 온통 차가운 분위기뿐이었습니다. 차관보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창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군의 명예를 더럽힌 골칫거리를 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었죠. 들어오세요. 차관보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안으로 들어섭니다. 차관보의 뒤로는 몇몇 고위 간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 소장, 앉으세요. 차관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번 재배 기보병대대 사건에 대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예, 차관보님, 소장. 헬기를 무단으로 그것도 개인적인 용무로 출동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차관보님, 그것은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제 동생이라고요? 차관보가 눈썹을 휙 치켜 올립니다. 군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유진의 가슴이 답답함으로 꽉 막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장병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장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옆에 앉아있던 인사참모부장이 말을 거듭니다. 차 소장, 이번 일로 군 내부에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장성이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일선부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절차라고요? 차관보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헬기 무단 출동이 정당한 절차입니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유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차 소장,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징계감이에요. 유진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이렇게 큰 문제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당한 일은 분명히 그 아이요? 차관보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차 소장, 군대에는 수만 명의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개별 사안에 장성이 이렇게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복도를 걸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주치는 동료 장성들조차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뒤에서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러다가 별 떨어지겠네. 특전사령부로 돌아온 유진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이 융단폭격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 누나가 동생 군 생활에 특혜줬다더라. 이게 진짜 금수저군대 아니냐? 소장이 헬기 띄어서 동생 구하러 갔다는 게 진짜임? 완전 코미디네. 악의적인 댓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부대 간부들의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마저 노골적으로 유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소장, 이번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야? 자네 때문에 우리 부대 이미지까지 나빠졌어. 저녁에 하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다 봤어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때문에 누나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하시다니 정말 죄송해요. 하준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누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야. 하지만 누나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징계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유진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굳은 신념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유진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상처투성이 몸을 떠올리면 결코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옳았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악마 같은 김진태 대위는 여전히 부대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활개를 치고 있었고 이태석 중령 또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만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문제아로 몰리고 있었죠.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계급장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별 3개가 빛나는 자랑스러운 소장 계급장. 이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까짓 계급장이 내 동생 하준이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 계급장을 벗을 각오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유진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지라도 혼자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하준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유진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유진에게 제발 고개 숙이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차 소장, 제발 이제 그만 접어. 더 이상 버티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그날의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악마 같은 김진태 대위는 아무렇지 않게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 저녁, 유진이 집에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의는 살아있다였고 제목은 보내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였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소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저도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첨부 파일은 동영상 하나였습니다. 유진이 파일을 실행하자 화면에 떠오른 장면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배기 보병대대 내무반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그 안에는 김진태 대위가 하준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병사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안 해? 군기가 아주 개판이구만. 김대위의 거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병사들은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병사들은 여지없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위가 담배를 입에 문 채 하준이에게 다가가더니 피우던 담뱃불로 하준이의 손등을 그대로 지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악! 하준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다른 병사들은 겁에 질린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꼴 당하고도 어디 가서 신고하면 지금보다 딱 10배는 더 심하게 당할 줄 알아. 알겠나? 김대위의 섬뜩한 협박에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김대위가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병사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증거 불충분이라는 비겁한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도 끔찍한 영상이었죠. 하지만 대체 누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영상을 촬영해서 보낸 것일까요?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 보니 짧은 추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제 전출당했던 이현우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몰래 촬영한 것입니다. 전출된 부대에서도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저도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우 상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출되어 행방조차 알 수 없었던 그가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이현우 상병의 거룩한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징계위원회에서 이 영상을 모두의 앞에서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가장 높은 고위 간부들 앞에서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겠다는 각오였죠. 금요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차관보를 비롯해 각 군의 고위 장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예상했던 대로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두가 유진을 군의 명예를 더럽힌 골칫거리로 보고 있었죠. 차 소장, 본인의 월권 행위에 대해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차관보의 말에 유진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꺼내자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변명을 하려는 건가?
이미 수사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하지만 유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회 의실에 김진태 대위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안 해? 그리고 이어지는 무자비한 집단 폭행 장면. 위원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가 뜨거운 담뱃불에 손등을 지져지는 장면이 나오자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관보의 얼굴도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제가 헬기를 무단으로 출동시킨 이유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제 동생을 저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차관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직접 보내준 것입니다.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면서요. 인사참모부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조작이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아이의 고통을, 저 처절한 비명을.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진을 문제아로 취급하던 위원들도 이제는 사건의 상상 이상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끔찍한 일이 정말로 군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유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 개입이 아닙니다. 군대의 기본 질서와 장병의 인권이 처참하게 무너진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차관보가 다른 위원들과 불안한 시선을 나누더니 말했습니다. 차 소장, 설마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할 생각은 없겠죠? 그것은 유진이 대답하려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한 참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와 차관보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차관보의 얼굴이 더욱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벌써? 참모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떠 있었습니다. 1위 군대 집단 폭행 영상, 2위 차유진 소장, 3위 재배기보 병대대 영상이 이미 유출됐습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벌써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모의 보고에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직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유출된 것일까요? 그때 유진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현우 상병이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다른 곳에 보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차관보가 유진을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소장, 이게 전부 계획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또 다른 참모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대통령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즉시 이 사안에 대해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은 그 누구도 이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내 동생 하준이가 당한 끔찍한 고통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회의는 급히 중단되었고 유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한 동료 장성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차 소장, 이제 진짜 큰일 났네.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어.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이제 아무도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영상 유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이 사건을 24시간 내내 대서특필했고 SNS에서는 차유진, 소장을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끔찍한 영상을 보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라니 기가 막힌다. 차유진 소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군인이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유진을 비난했던 여론도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그리고 차유진 소장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단을 즉시 구성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재배기 보병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별감찰단이 부대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김진태 대위와 이태석 중령은 그 자리에서 즉시 구금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 처남이니 든든한 뒷배경이니 하는 인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대위가 감찰단에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이게 뭐야? 놔. 나는 억울하다고. 내 처남이 누군지 알아? 하지만 감찰단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처남이 대통령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 중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과도한 처벌이야. 군대에서 이 정도 일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흔한 일이라고요? 감찰관이 폭행 영상을 보여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영상이 당신 눈에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대위의 상습적인 폭행은 하준이만이 아니라 부대 내 다수의 병사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령은 수년간 부대 운영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해왔습니다. 부대 내 다른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중희는 폭행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로, 조 상사는 사건 은폐에 가담한 죄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자 사건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대 내에 깊이 뿌리 박힌 조직적인 폭력과 부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김 대위는 자신의 처남이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왔고 이 중령은 이를 묵인하며 함께 부패의 늪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특별감찰단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진태 대위는 상해, 폭행, 협박, 직권남용,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태석 중령은 직권남용,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또한 전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선 김 대위는 마지막까지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 일입니다. 요즘 신세대 병사들이 너무 나약해서. 하지만 판사가 법정에서 폭행 영상을 재생하자 김 대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하준이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또 맞을지, 언제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는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하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신고하면 더 심한 보복을 당할 거라고 협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신고한다고 해도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 동생 한 명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의 진심 어린 증언에 방청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현우 상병도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료가 눈앞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병의 용기 있는 증언은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태 대위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인의 기본 품위를 망각하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이태석 중령에게는 징역 4년과 함께 횡령한 금액의 전액 환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부하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탐하는 부패에까지 가담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각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폭행을 목격하고도 못 본 척했던 간부들은 강등 처분과 함께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또한 범죄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군 전체에 전달된 것입니다.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유진에게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딜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전 부대를 대상으로 긴급 인권 교육을 실시했고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내부 고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군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를 감시하는 군인권 감찰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준이는 안전한 부대로 전속되어 남은 복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으며 끔찍했던 트라우마를 서서히 극복해 나갔습니다. 누나, 덕분에 새로운 부대에서 정말 좋은 선임, 후임들을 만났어요. 한 달 후 유진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인권위원회의 초대위원장직이었습니다. 차 소장의 용기와 신념이 우리 군대를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들을 위한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유진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제 동생 같은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다시는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말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6개월 후 유진은 대통령 직속 군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인권위원회 사무실은 매일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신고 전화와 이메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주에만 신규 신고 접수가 47건입니다. 김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0%나 증가했네요. 유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신고가 늘어난 것이 아직도 문제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제는 신고할 용기가 생겨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신고를 해도 묵살되거나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신고 즉시 조사가 들어가고 처벌도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권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사건들은 모두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위원회가 맡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사건이었는데 피해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개인적인 부적응 문제로 조용히 처리되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진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지휘했고 가해자들은 모두 군사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병사는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 중이었고 문제가 되었던 그 부대는 현재 인권교육 모범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차하준 씨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유진은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준아, 어떻게 지내니? 누나, 저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저녁도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고 씩씩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의 생활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부대 선임들은 정말 천사 같아요. 저도 후임들한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잘 챙겨주고 있고요. 다행이다. 우리 하준이가 이제 정말 완전히 회복된 것 같네. 유진의 목소리에도 따뜻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전부 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 전역하면 저도 누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요. 정말? 유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군 인권 관련 NGO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피해자들 상담도 해주고 법적인 지원도 도와주고요.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누구보다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하준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하다니. 하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누나. 오히려 이런 일을 하는 게 저 자신한테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준이의 변화가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에서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려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닐까요? 오후에 유진은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인권 개선 현황을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 우선 신고 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군인권위원회에 대한 장병들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 기간도 평균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고나 주의 조치에 그쳤던 사안들도 이제는 강등이나 불명예 전역과 같은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에 과도한 처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 내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을 당연시하고 묵인하는 낡은 군대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유진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위원장님, 6개월간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지만 특히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차하준 씨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군대는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처받고 좌절하는 곳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군인권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사진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짊어져야 할 무겁고 고통스러운 비밀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면서 유진은 지난 1년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하준이의 끔찍한 고통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수많은 장병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아픔이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하준아, 네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유진은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야. 누나가 꼭 약속할게. 마지막 문장을 쓰며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정의로운 하루였다. 내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자. 30년간 오직 군인으로만 살아온 유진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깨 위에 계급장이 아니라 가슴속에 굳은 신념으로, 손에 쥔 권력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